자,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문법 중에서 가장 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문법 요소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 여기 나오는 높임 표현, 다음 두 번째는 이제 피동사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간 표현,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뭐 부정 표현, 인용 표현 뭐 등등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 파트가 요 문법 요소 파트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제일 첫 번째 높임 표현 볼 거고요. 오늘은 높임 표현이랑 피동사동까지 배우고 하면 시간 다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높임이랑 피동사동 하고 다음 주에 시간 표현이랑 부정 표현 정도 하고 나면은 아마 이제 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부분의 문법까지는 끝날 거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문법 잠깐 스톱할 겁니다. 왜냐면 좋아요? 안 찍어? 더 하고 싶어요? 그건 아니야? 자, 왜 그러냐면 요 다음 게 이제 2학기 건데 뭐가 나오냐면 중세국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나라 말씀이 튕기게 나라 해가지고 걔네 문법 다 분석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한글 맞춤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2학년 때 배웠는데 한글 맞춤법이랑 표준 발음법이 있어요. 그 어문 규정인데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배웠던 이 의문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배웠던 걸 우리 한 바퀴 나중에 더 돌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세국어랑 이제 이런 국어도 좀 들어갈 거야.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요 부분까지 문법 요소까지가 좀 바삭하게 잘 되어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그 뒤에 나오는 거 그렇게까지 좀 어렵지 않은데 잘 안 되어 있으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요 일단은 문법 요소까지 해서 일단은 좀 마지막을 향해서 좀 가봅시다. 자, 높임 표현입니다. 높임 표현을 이해하려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의 구조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으면 좋아요. 어떤 구조를 머릿속에 그릴 거냐면요, 일단은 누군가가 말을 할 겁니다. 얘는 화자야. 발화자입니다. 발화를 하는 사람이야. 발화자가 있고요. 이 발화자가 당연히 누구에게 얘기하겠어? 청자에게 얘기합니다. 발화자가 청자에게 얘기할 겁니다. 자, 화자가 청자에게 얘기하는데 어떤 문장을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문장은요, 문장이니까 당연히 뭐가 있겠어? 안에 주어랑 서술어가 있겠지. 목적어나 부사어도 있을 거고, 맞죠? 자, 어떤 문장을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문장의 주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이 문장에 목적어나 또는 부사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또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이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 문장 속에서 전달하는 문장 속에 있는 주어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야. 화자보다 높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 주어를 높이는 표현을 쓰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주체 높임이라고 합니다. 주어를 높인다고 해서 문장 속에 주어를 높인다고 해서 얘를 주어 높임, 주체 높임이라고 합니다. 주체 높임법. 자, 그러니까 발화자 입장에서 이 사람이 더 높은 거야.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이 발화자 입장에서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 목적어는 주로 뭐야? 을을. 부사어는 뭔데? 누구누구? 에게입니다. 알겠죠? 을을 또는 에게. 자, 그래서 을을에 해당하는 목적어 또는 에게에 해당하는 부사어, 얘네를 우리가 객체라고 합니다. 얘를 왜 객체라고 하냐면요, 객자가 한자가 뭐게요? 손님 객자입니다. 손님. 자, 그래서 고객할 때, 그러니까 누가 불러온 손님인데 얘는 서술어가 불러온 손님이거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서술어의 자릿수. 얘는 다 누가 불러온 거? 서술어가 불러온 거야. 그래서 서술어의 객체로서 있는 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높여주는 방법을 바로 객체 높임이라고 합니다. 누구누구에게, 할머니께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뭐냐면요, 화자가 말하는데 청자가 화자보다 높은 사람인 거야. 자, 그럴 때 이 청자를 높여주는 표현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상대 높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에는 높임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그래서 높임 표현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 상대 높임법부터 보겠습니다. 상대 높임법은 솔직히 말하면요, 그냥 닥치고 외우는 겁니다. 이건 뭐 방법도 없어요. 그냥 닥치고 외워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시험을 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마구잡이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헷갈려? 그럼 뭐 하면 돼? 앞에 넘어와서 보세요. 알겠지? 보고 풀어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 높임은 무엇으로만 실현이 가능하냐? 반드시
종결 어미로만 실현이 됩니다. 종결 어미가 뭔데? 문장의 끝맺음을 종결하는 겁니다. 종결, 그 문장 끝맺음. 끝맺음하는 그 부분에 있는 어미로서만 실현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종결 어미로만 실현이 가능하고, 자, 상대 도피법은 크게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요, 격식체랑 비격식체로 나뉩니다. 격식체는 당연히 뭐겠어? 격식을 차려야 되는 사이에서 너무 친밀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 예를 들자면 뭐 발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쓰는 말투를 우리는 격식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뭔데? 비격식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격식을 차릴 필요 없는 상대적으로 친밀한 사이에서 쓰는 표현을 격식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 격식체 안에서도 또 나뉠 거야. 어떻게 나뉘냐면 듣는 사람을 높이는 표현이 있고 듣는 사람을 낮추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높이는 표현도 상대 높임법이고요. 상대를 낮추는 표현도 상대 높임법입니다. 알겠죠? 왜냐면 낮추는 표현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대 높임법에서. 자, 그래서 듣는 이를 높이는 표현은 또 두 개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요, 높이는 건데 높이는데 등급이 있어요. 아주 높이는 게 있고요, 적당히 높이는 예사 높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높임과 예사 높임이 있고요. 얘네들을 말투로 따지자면 바로 뭐냐, 하십시오체 또는 하오체라고 합니다. 뭐뭐 하오라고 하는 건 높임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낮춤 아니에요. 자, 뭐뭐 하오 예사 높임입니다. 자, 그래서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게체, 해라체, 해요체 다 얘네들이 어떤 어미일까요? 명령문의 어미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요 말투 무슨 체라고 하는 건 명령문 기준이야. 명령문의 종결어미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고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알고 있으면 편하지. 근데 우리는 뭐도 알고 있어야 되게요? 뒤에 평서문의 어미, 청유문의 어미, 의문문의 어미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얘네들이 표로 이렇게 쫙 있을 거야. 각각의 이 높임법마다. 그래서 나중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다 이제 외우면 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는 없고, 자, 그냥 요런 말투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하십시오체는 어떤 종류의 말투냐면요, 우리 군대식의 말투라고 흔히 생각하면 돼요. 군대식의 말투, 뭐 왔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다나 까를 쓴다고 하잖아. 그치? 자, 그래서 다, 까 이런 식의 표현들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하십시오체입니다. 명령문은 하십시오, 청유문은 가시지요, 또 이곳에 왔습니다, 왔습니까?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하오체는 어떻게 쓰느냐, 철수가 이곳에 왔소, 왔구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평소에 이런 말 씁니까? 안 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 하오체랑 하게체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안 쓰는 표현이야. 특히나 여러분들은 더더욱. 하게체는 그나마 여러분들은 안 써도 들어본 적이라도 있을 수 있는데 하오체는 진짜 아무도 안 씁니다. 어디에서 보는데 우리 얘네들 다 사극에서 보잖아. 맞지?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데 얘네들을 뭘 알아야 돼? 평서문의 종결어미, 명령문의 종결어미, 청유형의 종결어미, 명령문의 종결어미,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헷갈리는 게 있어요. 왓구려는 높임이고 왓구어는 낮춤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이상하죠? 이게 여러분들 안 와닿을 거야. 알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외우는데 어찌됐건 지금은 얘네들 보고 풀면 되고요. 자, 다시 낮추는 표현으로 넘어가 봅시다. 낮추는 표현은요, 하게체랑 해라체로 나뉩니다. 하게. 이 하게는 그래도 좀 맞습니까? 거기 앉게. 약간 이런 식으로. 맞죠? 자, 이게 하게체입니다. 철수가 이곳에 왔네. 왔는가? 왔구먼. 이런 것들 있지. 이리 오게. 이런 것들. 이 전부 하게체입니다. 알겠죠? 왔구먼 낮춤입니다. 왔구려 높임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해라체. 이곳에 왔다. 왔냐? 왔니? 왔구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해라체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해체랑 해라체가 또 약간 둘 다 낮춤 표현이라서 거의 비슷하거든요. 자, 그런데 약간 해라체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문어체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문어체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그 옥토퍼스 문어 아니고 글로 쓰듯이 하는 말들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문어체라고 합니다. 문어체의 반대말은 뭔데? 말하듯이 하는 거, 구어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약간 문어체 같은 느낌이 좀 나고요. 밑에 있는 해체는 부어체 같은 느낌이 좀 납니다. 그거 말고 구분하는 방법 좀 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외워야 되고. 자, 다음 비격식체로 넘어오자면 비격식체는요. 높이는 표현 하나, 낮추는 표현 하나 있습니다. 격식 차릴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등급을 이 정도로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루두루 높인다라고 해서 두루 높임, 두루두루 낮춘다라고 해서 두루 낮춤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두루 높이면은 뭐 있느냐? 해요체 있습니다. 이 요가 보조사거든요. 보조사 높이 표현을 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냥 요자 붙이는 여러분들이 나한테 하는 말들 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이 전부 뭐야? 해요체에 해당합니다. 해요체. 자, 그 다음 해체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친구끼리 쓰는 말들 있죠? 그런 것들은 전부 해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철수가 이곳에 왔어요. 이곳에 왔어. 왔어요. 왔어. 이런 거. 왔지. 왔군요. 왔군. 이런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상대높임법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상대높임 끝. 다음 주체높임 넘어가 봅시다. 자, 주체높임은 아까 뭐라고 했어? 화자가 청자한테 얘기하는데 그 사이에 이 청자에게 전달하는 문장 속의 주어를 높여주는 방법을 주체높임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맞죠? 자, 그래서 말하는 이가 서술어의 주체를 높여 말하는 방법을 주체높임법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요 문법 요소를 배울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실현 방법은 알아둬야 돼. 그 정도는 외워줘야 돼요. 그건 뭐 의무야, 의무. 그 이후의 것들은 이제 내가 이해한 걸 바탕으로 좀 해결할 수 있지만 실현 방법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주체높임의 실현 방법 일단 첫 번째는 뭐냐? 주격조사 누구누구께서를 쓰는 겁니다. 당연하지. 누구누구께서라고 하는 건 뭐야? 그 누구누구를 높이는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주격조사 이가를 깨서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의시를 붙이는 방법입니다. 의시. 자, 그래서 보면 선생님 선어말 어미가 뭔데요? 자, 우리 달리다 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요거 어간 어미 나눌 수 있잖아. 다 기준으로 나누면 얘가 어간, 얘가 어미겠지. 맞죠? 자, 얘가 어미는 어미인데요. 어떤 어미냐면요. 문장의 마지막, 단어의 마지막에 달리는 어미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단어의 끝에 달리는 어미라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오씨. 어말 어미라고 합니다. 어말 어미. 단어의 끝에 있다 이 말입니다. 어말. 자, 그런데 요 사이에 어간과 어말 어간과 어말 어미 사이에 이 어말 어미 앞에 붙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먼저 선자를 써서 선어말 어미라고 얘기해요. 여기 파트를 선어말 어미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 선어말 어미에 무엇이 있느냐? 높임 표현 시가 있습니다. 의시. 자, 그래서 달리다를 달리시다로 바꾸면 어떻게 돼? 높임 표현이 되지. 맞죠? 달리다에 시 말고 엇을 넣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 달리었다 하면 뭐야? 과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에서 이 선어말 어미는 딱 두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높임 표현. 두 번째는 시간 표현을 나타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조금 요거는 선어말 어미 의시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은은 언제 붙이는데요? 앞에 어간에 받침이 있으면 먹으시다. 이것은 달리시다. 은은 앞에 저기 뭐냐? 저기 요 받침이 있으면 요때는 을을 넣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세 번째 방법입니다.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한 어휘를 쓰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주격조사께에서 다음 두 번째 뭔데? 서술어에 선어말 어휘 붙이는 거. 세 번째 뭔데? 특수한 어휘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특수한 어휘가 뭔데요? 처음 들어보잖아, 그치? 자, 이 특수한 어휘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 어떤 높임 표현이 있어. 그런데 이 높임 표현, 다시. 원래 어떤 단어가 있어. 그런데 원래 있는 이 단어에 높임 표현으로 단어를 바꿨더니 단어의 생긴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이런 애들을 우리는 특수한 어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진지로
집을 댁으로, 나이를 연세로, 이름을 성함으로. 자, 서술어에서 있다를 계시다로, 자다를 주무시다로, 죽다를 돌아가시다로. 자,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뭐에 해당하느냐? 특수한 어휘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체 높임하고 나중에 또 객체 높임도 배울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이 주체 높임에 쓰이는 특수한 어휘는요, 주체 높임에서만 쓰입니다. 알겠죠? 객체 높임에서 쓰이는 특수한 어휘는 객체 높임에서만 쓰이고, 알겠죠? 그럼 선생님 여기 있는 거 다 외워야 돼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 많이 보다 보면 알아서 들어와. 알겠죠? 자, 지금은 결국은 이 말이 주어를 높이는지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지를 내가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보자면 아버지께서 신문을 보신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습니다. 실현 방법을 먼저 생각하면 됩니다. 세 개밖에 없잖아. 첫 번째 주격조사 깨서, 두 번째 뭐야? 선어와 어미, 의시. 지금 둘 다 들어가 있어요. 깨서도 들어가 있고 의시도 들어가 있어. 그럼 얘는 무슨 높임 방법이라고? 주체 높임법입니다. 자, 그럼 주체 높임법이니까 이 문장에 주어 찾으면 됩니다. 이 문장에 주어 누군데? 아버지네. 맞죠? 자, 그러면 깨서도 아버지를 높이는 거, 보신다도 아버지를 높이는 거.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왜? 여기에는 사람이 한 명밖에 안 나오잖아. 근데 문제를 푼다, 우리가 시험을 친다라고 하면 문장에 사람이 한 명만 들어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3명, 4명, 5명 들어가 있어요, 문장에. 알겠죠? 근데 그 문장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나보다 높은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뭐 해야 돼? 얘네 문장 성분 다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는 문장, 안긴 문장 다 분석해서 이 서술어는 얘가 주어를 쓰는지, 이 서술어는 얘를 주어로 쓰는지 다 찾아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야지 얘의 높임의 대상이 얘고 얘의 높임의 대상이 얘인 것도 나중에 찾을 수 있게 돼요. 문장이 복잡해졌을 때.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간단한 형식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특수한 어휘 한번 볼게요. 아버지께서는 지금 안방에 계신다. 원래는 있다 나갔지. 있다를 계신다로 바꾼 겁니다. 맞죠? 자, 역시 계신다의 주체 누군데? 아버지야. 맞죠? 자, 그래서 이 계신다는 아버지를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딱히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전부 다 특수한 어휘들의 예시인데 나중에 여러분들 빈칸 채우기 문제 풀면서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씩 좀 읽어보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는요, 특수한 어휘 중에 특이한 애가 한 명 있어요. 말씀 체크. 알아두세요. 자,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말씀이라는 걸 높임으로도 쓰고 낮춤으로도 씁니다. 낮춤 표현, 말을 낮추는 표현에서도 말씀을 씁니다. 어떨 때 쓸까요? 자, 봅시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셨다 라고 하면 뭐야? 이 말씀은 교장 선생님이 했던 말이니까 높임 표현입니다. 맞죠? 그런데 선생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내가 나의 말을 높이는 거야?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말에서 내가 나를 높이는 높임 표현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나의 말을 낮추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겸손의 표현이에요. 알겠지? 자,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면 이거는 높임 표현입니다. 제 말씀하면 이거는 낮춤 표현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 높임에서도 쓰고 낮춤에서도 씁니다. 재밌죠? 재밌나요? 자, 다음 주체 높임법의 종류.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자, 일단은 우리는 주체 높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직접 높임이라고 하는 게 있고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높이는 걸 간접적으로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 안 되죠? 자, 봅시다. 자, 직접 높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말하는 사람이 문장의 주어를 직접 높이는 거야. 그럼 직접 안 높이는 것도 있나? 일단 한번 봅시다. 자, 깨서와 쉬다가 있습니다. 정빈아, 깨서와 쉬다가 있습니다. 자, 깨서와 쉬는 전부 뭐야?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방법이야. 그러면 이 문장에서 주어 찾으면 되겠네. 문장 성분 볼까요? 가신다는 뭐야? 서술어. 시장에는 뭐야? 부사어. 얘는 뭐야? 주어네. 맞죠? 자, 그러면 주어, 어머니 딱 맞아 떨어지네. 맞죠? 나보다 높을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니까 깨서도 어머니를 높이는 거, 시도 어머니를 높이는 거, 높임의 대상도 적절해. 맞죠? 자,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를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는 문장 완성이야. 맞죠? 자, 그러면 간접 높임의 문장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요. 자, 아이고야. 어머니께서
있으시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쳐.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겉으로 보이는 서술어는 뭐야? 있다. 있다가 서술어야. 맞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있다의 주어는 뭔데요? 고민이 있는 거야? 어머니가 있는 거야? 고민이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있다의 주어는 고민이라며. 그럼 이 시는 주어를 무조건 시는 무조건 주체 높임이야. 알겠지? 시는 무조건 주체 높임이니까 그럼 주어 높이는 거야. 근데 고민이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야. 근데 어머니께서 고민이 있으시다라는 말을 우리는 써. 왜 쓰는데? 봅시다. 높여야 할 대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대상. 밀접하게 관련된 대상. 예를 들자면 그분의 신체 일부, 그분의 소유물, 그분의 생각, 또는 그분의 친척,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서 고민을 높여주는 표현이야. 문장 자체는 고민을 높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이 고민이 누구 거기 때문에 어머니의 것이기 때문에 얘를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이 사람을 높인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는데 간접 높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밑에로 볼게요. 할머니께서는 손가락이 아프시다. 아픈 건 할머니가 아픈 게 아니라 손가락이 아프신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손가락이 아픈데 이 손가락은 누구 거야? 할머니 거야. 그래서 할머니를 간접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아프시다를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특징 하나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요. 간접 높임은 어떤 표현을 쓸 수 없느냐? 특수한 어휘를 쓸 수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고민이 계시다라고 하면 말이 안 돼요. 할머니께서 손가락이 편찮으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손가락이 아프시다라고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고민이 있으시다라고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간접 높임에서는 일단은 의시, 선어말 어미로서만 실현이 가능하고요. 특수한 어휘는 쓸 수 없습니다. 일단 그거 특징 하나. 다음 특징 두 번째. 문장이 생긴 형식을 한번 볼까요? 요 두 개. 자, 아까 쌤이 뭐라고 했어? 있다가 서술어라며. 맞지? 있다의 주어가 누구라고? 고민이라고. 자, 그럼 봅시다. 어머니께서 고민이 있으시다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면 다 안다고 했어요. 이 어머니께서 고민이 있으시다에 문장 전체의 주어는 누군데요? 어머니.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다 알아. 자, 그럼 물어봅시다. 고민이 있으시다라고 해서 얘네 둘이 주어 서술어라며. 그럼 얘가 주어면 서술어 어디 갔는데? 이거 쌤이 어떤 문장이라고 했어요? 어떤 무엇을 하는 문장? 몰라요. 민설아, 무엇을 하는 문장? 그렇지, 서술절을 하는 문장이죠. 서술절을 하는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간접 높임은요, 전부 다는 아니야. 거의 95% 이상, 거의 98% 이상 아닌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서술절을 아는 문장에서 일어납니다. 간접 높임은. 알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아, 이런 상황에서 지금 높이는 주체를 보니까 뭐야? 사람이 아니네.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간접 높임의 주요 예문들 되어 있는데 대부분 뭐야? 지금 여기 있는 건 다 그럴걸? 여기 있는 건 전부 서술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알겠죠? 이 예시들 쭉 보면은 보일 거야. 그런데 간접 높임은 요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잘 보세요. 여기에 따님 말씀도 높임 표현, 따님도 높임 표현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 딸이 예를 들어 5살이야. 그럼 우리 딸이라고 해, 따님이라고 해? 똑같이 따님이라고 합니다. 얘가 5살이라도. 맞지? 왜 그런데? 선생님의 친척이니까. 맞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딸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이 딸이라는 단어를 높여줌으로써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서. 얘가 5살이지만. 알겠죠? 이것도 간접 높임입니다. 자, 그리고 간접 높임의 이제 변하지 않는 특징 또 하나. 간접 높임은 어느 높임에서만 쓰인다?
주체 높임에서만 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간접 높임은 객체 높임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알겠죠? 간접 높임은 다 주체 높임입니다. 싸그리 다 주체 높임이에요. 주체 높임, 주체 높임입니다. 선생님, 사장님 의는 문장 성분이 뭔데요? 사장님 의는 문장 성분이 뭔데요? 관형어야. 맞지? 관형어인데요. 근데 우리말에 관형어를 높이는 표현 방법은 없거든. 알겠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봐서 주체 높임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알겠죠? 이거 왜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 높임 표현이 지금까지 배운 걸로만 따지면 별로 안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하나 문법적으로 세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요. 해명이 안 되는 되게 애매모호한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해석에 따라서 다양하게 좀 나뉠 여지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애매모호한 것들을요, 여러분들 실제로 국립국어원에 이렇게 질문을 올리잖아요. 그럼 국립국어원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이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따라서 만약에 질문자께서 학생이시라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위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끝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진짜 말 그대로 바라보는 학자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애매모호한 문장들이 나왔다.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 이건 진짜 해석의 여지가 분분하다. 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학교 선생님한테 가야 됩니다. 왜? 시험 문제 학교 선생님이 됩니다. 맞죠? 모든 질문거리, 애매모호한 문법 요소들은 이게 막 시험 일주일 남기고 왜 이럴 때 물어보면 안 됩니다. 내가 평소에 공부한 게 있어야지 질문할 게 있어. 알겠지? 평소에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했던 건 학교 선생님한테 갑니다. 알겠죠? 근데 학교 선생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잖아요. 학교 선생님마다 다른 대답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그럼 선생님 수능 칠 때는 어떻게 해요? 수능 칠 때 그런 문제 안 나와요. 알겠지? 수능 칠 때 그런 문제 안 나고요. 학교 시험에는 그런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해석의 여지가 분분한 것들은 학교 선생님한테 간다. 알겠죠? 그만큼 어렵고 헷갈린다는 거야. 알겠죠? 자, 다시 넘어가면 객체 높이법 한번 봅시다. 자,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어의 객체를 높이는 거. 자, 그래서 목적어 뭔데요? 을. 부사어 뭔데요? 누구누구에게. 자, 그래서 지시하는 대상 그리고 서술어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이 객체 높임법입니다. 자, 그래서 객체 높임법의 실현 방법이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부사격 조사에게 대신 깨를 쓰는 겁니다. 누구누구에게 부사격 조사. 그 말은 뭐야? 얘는 무조건 부사어라는 거야. 맞죠? 자, 그 다음 특수한 어휘 쓰는 거 두 번째. 아까 얘기했다시피 객체 높임에서 쓰이는 저기 뭐냐 특수한 어휘는 객체 높임에서만 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객체 높임에서 쓰이는 특수한 어휘 모시다, 들이다, 뵙다, 뭐 여쭙다 이런 것들. 자, 근데 왜 이럴 객체 높임에서만 쓰이냐라고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장 만들어 보면 알아요. 높임의 대상이 항상 목적어 또는 부사어에 있어요. 이 문장 자체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볼게요. 삼촌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시골로 가셨다. 자, 이런 데서 우리가 헷갈리지. 자, 잘 보세요. 께서는 당연히 주어인 삼촌을 높이는 거겠지. 모시다라고 하는 게 삼촌 때문에 모시다라는 말이 있는 거야? 할머니 때문에 모시다는 말이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가 헷갈리거든. 왜? 내 입장에서는 이 사람도 높은 사람이고 이 사람도 높은 사람이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이 모시다라고 하는 게 주체 때문에 생긴 건지 객체 때문에 생긴 건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보면 될까요? 뭘 해보면 될까? 삼촌과 할머니에 나보다 낮은 사람을 넣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난 그래서 동생을 많이 예로 들어요. 자, 동생이 할머니를 모시고 시골로 갔다. 말 돼요, 안 돼요? 말 되지. 맞죠? 자, 다음 볼게요. 삼촌께서 동생을 모시고 말 됩니까? 삼촌이 동생을 모셔요? 아니잖아. 맞지? 자, 그럼 이 모시고는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할머니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이해돼요? 할머니 문장 성분 뭔데? 목적어. 그러면 얘는 목적어를 높이기 위해서 쓰인 특수한 어휘네. 객체 높이면서 쓰이는 특수한 어휘입니다. 알겠죠? 내가 모르면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그 문법 잘하는 학생들 나중에 보면요. 특히나 오히려 문법인데
이과 쪽 애들이 문법을 나중에 훨씬 더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문법 규칙을 다 알고 나면 그 뒤에 여러분들 이거 뒤에 있는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문법 규칙 이미 보기에 설명 다 해줍니다. 맞지? 근데 틀린 이유가 뭔데? 여러분들이 사고력과 꼼꼼함이 부족해서 그래요. 알겠죠? 예, 여러분들 부족하다는 건 아니고 이제 그게 모자라서 이제 틀렸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사고력을 많이 요구해요. 물론 당연히 외우는 거 외워야지. 외우는 거 기본이고 알고 있는 거 기본이고 문법 지식을 알고 있는 한에서는 뭔가 이제 문법을 약간 다양하게 생각해서 풀게끔 만들거든. 이제 모의고사 문제는 특히나. 자, 그래서 그냥 그 저기 뭐냐 내신 문제를 그냥 다 외워서 해야 되는 거고.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어떻게 보면 된다?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 찾아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고요. 우리 실제로 높이 표현이 헷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 어머니께서 할아버지께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큰 댁에 가셨습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 문장 자체만 보면은 조금 오류가 있는 문장이긴 해요. 왜냐면 이제 압존법이라고 하는 걸 고려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 압존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좀 이 위계 질서가 아주 빡센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간다든지 하면은 압존법을 지켜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손자가 얘기하는데 청자가 누구야? 청자 누구야? 할머니. 맞죠? 할머니한테 얘기하는데 어머니께서라고 얘기하잖아. 이거 틀린 말이거든. 왜냐면 할머니는 청자인데 어머니는 할머니보다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는 할머니가라고 해야 돼. 알겠지?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압존법 고려하지 않았다고. 그냥 가정의 상황을 만든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손자가 할머니, 어머니께서 할아버지께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큰 댁에 가셨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 칩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못해도 하나, 둘, 셋, 넷, 5개의 높임 표현이 있어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압니까? 얘네들 종류마다 높이는 사람이 다 달라요. 왜? 이 문장이 기본적으로 몇 명의 사람이 존재합니까? 3명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어머니. 나보다 다 높은 사람이야. 맞죠? 자, 그래서 보면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깨서 주체 높임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깨는 객체 높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현 방법을 다 알고 있다 치고 자, 들이다. 이거 사실은 특수한 어휘인데 모른다고 칩시다. 가셨습니다. 시 있습니다. 시. 우리가 깨서 깨시는 실현 방법으로 외우자고 했잖아. 그치? 자, 그러면 깨서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군데? 어머니께서야. 할아버지께는 부사어고 선물을 목적어 들이다 서술어 그리고 위해 해서요. 뭐야 지금 끊고 문장 하나 더 있는 거 이거 경문장입니다. 보여요? 그리고 나서 위해 뭘 했답니까? 큰 댁에 가셨답니다. 이것도 부사어 이거 서술어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 안 나오는 거 다 제외해 봅시다. 서술어에 부사어 사람 안 나와. 그 다음에 선물의 사람 안 나와. 맞죠? 자, 그 상태에서 한번 봅시다. 가시였습니다. 가시는 거 누가 가시는 거야? 어머니가 가시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주체 높임 역시 이 주체 높임과 똑같이 어머니라고 하는 주체를 높이는 겁니다. 할아버지께는 뭐 쉽지 당연히 할아버지를 높이는 거고요. 들이다.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선물을 드렸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알겠지? 자, 동생이 할아버지께 선물을 드리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드리다는 할아버지를 높이는 객체 높임입니다. 그래서 누구 높여? 할아버지 높입니다. 자, 가시였습니다는 시도 있고 씁니다도 있습니다. 시는 누구 높여? 주체 높임이니까 어머니 높여. 상대 높임은 누구 높이는 거라고 했어? 청자. 청자 누군데? 할머니. 자, 그래서 이 문장 하나에 지금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높이는 표현이 다 나와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 와중에 이렇게 이제 이 시에다가 밑줄 딱 그어놓고 뭐라고 선제 적어놓는 거야? 객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적어놓는 거야. 그럼 맞아 틀려? 맞아 틀려? 틀렸지. 왜? 어머니는 맞는데 얘는 주체잖아. 이분은 주체잖아. 맞지?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 꼬아놓는다고. 알겠죠? 자, 들이다 해가지고 어머니 밑줄 그어놓고 객체를 높이는 이제
그 객체를 높이는 표현 방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놓는 거야. 그러면 뭐가 틀렸는데 어머니가 아니라 뭐로 가야 돼? 할아버지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빗줄이. 맞죠?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높임의 대상과 높임의 표현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잘못된 높임 표현. 높여야 할 대상을 제대로 높이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간접 높임으로 써야 됩니다. 왜? 머리가 하얗게 셋이었다가 돼야 돼. 셋이었다. 자, 그 다음에 높이지 말아야 할 대상을 높인 경우 있습니다. 자, 주문하신 상품은 품절이십니다. 품절이시다. 품절이다는 상품이 품절인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요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최근에 좀 약간 사람들이 많이 가지는 의문과 논란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 주어 누군데? 주문하신 이거 주어 누군데? 고객님. 나보다 높은 사람 아니야? 주문하신 상품은 품절이십니다. 그럼 이 상품은 고객님을 높이는 간접 높임일 순 없어? 왜? 고객님이 샀으니까 이제 고객님 소유물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 건 그 높여야 할 대상과 밀접하다며. 그럼 그게 어느 정도로 밀접해야 밀접한 건데? 기준 없습니다. 애매모호한 게 좀 있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는 맞춤법이 맞다 아니다를 알고요. 그 안에서 간접 높임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예문을 많이 봐야 돼요. 알겠지? 얘네는 잘못된 거. 선생님께서 감기를 들었다. 잘못됐습니다. 왜? 드셨다라고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감기, 선생님께서 걸린 질병은 가까운 대상이야. 근데 고객님이 구매한 상품은 가까운 대상이 아니야. 이거 어떻게 구분할 건데? 이거 구분 안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어떻게 여기 있는 예문들을 많이 봐야 됩니다. 알겠죠? 많이 보다 보면 아, 이럴 때는 이게 맞는 표현, 이건 이럴 때 틀린 표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틀린 표현은 뭐야? 그냥 밀접하지 않다고 보는 거야. 이게 맞는 표현인 건 뭔데? 밀접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끝이야. 알겠죠? 그래서 많이 봐야 돼요. 많이. 알겠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념을 밀접하다고, 그리고 심지어 소유물, 신체, 그 다음에 이제 친척,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높이는 거야. 알겠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높이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이 문장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알아놔야 돼요. 알겠죠? 자, 다음 피동 표현 볼게요. 피동은요, 우리가 그 영어에서 왜 흔히 수동태라고 배우잖아. 그치? 자, 그게 그냥 우리말에서 피동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수동의 반대말 능동이니까 피동의 반대말도 뭐가 될까요? 능동이 됩니다. 자, 그래서 피동문의 반대말은 능동문입니다. 알겠죠? 피동문의 반대말은 능동문이에요. 자, 그러면 피동문은 뭔데?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 걸 나타내는 걸 피동문이라고 합니다. 능동문은 주어가 동작을 자기 힘으로 하는 걸 능동문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피동과 사동은요, 실현 방법이 똑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실현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됩니다. 크게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두 가지로 만드는데, 피동문을 만드는 방법은 파생적 피동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사적 피동문이 있습니다. 파생적 들어갔는데 파생어 뭐였어? 파생어 뭐였습니까? 파생어. 어근 뒤에 뭐가 붙은 거? 어근의 앞 뒤에 앞 또는 뒤에 뭐가 붙은 거? 접사가 붙은 거. 접두사가 붙거나 접미사가 붙은 거. 그런 것들을 우리는 파생어라고 했잖아. 그치? 자, 그러면 파생적 피동문이라고 하는 건 뭐가 붙는 거야? 피동접미사가 붙는 겁니다. 피동접미사.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통사적 피동문. 통사적이라는 말도 우리 배웠는데, 통사적 언제 배웠어요? 통사적 합성어랑 비통사적 합성어 기억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통사적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다? 문장스럽다, 문장적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그래서 통사적 피동문은 조금 더 길게 문장으로 약간 풀어 쓰듯이 쓰여있는 문장의 형태를 통사적 피동문이라고 하고요. 그냥 파생어, 파생접사가 딱 붙어가지고 그냥 파생어 단어 하나로 딱 만들어버리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파생적 피동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현 방법은 좀 세부적으로는 한 4가지 정도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파생적 피동문은요, 일단은 피동접미사 이희리기 여기 4개가 붙습니다. 이희리기 여러분들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이희리기.
자, 그래서 보면은 능동문이 원래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원래 능동문의 주어였던 애가 뭘로 가냐면요, 피동문의 부사어로 갑니다. 누구누구에게로. 자, 그 다음에 이 능동문의 목적어였던 애가 뭘로 가느냐? 피동문의 주어로 갑니다. 그래서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 가 토끼가 사냥꾼에게 뭐라고 되어 있어? 지금 잡았다가 잡혔다라고 되어 있지. 잡혔다는 무엇의 줄임말인데? 잡히 없다의 줄임말이거든. 이 히리기 중에 뭐가 들어갔어? 히가 들어갔습니다. 잡다가 잡히다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 히리기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피동문입니다. 알겠죠? 파생적 피동문입니다. 자, 다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명사 플러스 되다. 자, 발견되다, 사용되다라고 하면 뭐야? 사용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얘의 능동 표현은 뭔데? 뭐뭐 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다가 사용되다가 되는 거야. 알겠죠? 원래 능동문에 사용하다였던 게 사용되다라고 쓰이면 얘는 피동문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지금 파생적 피동문이 있고요. 자, 다음 통사적 피동문. 자, 통사적 피동문은 여기에 별표 하나 합시다. 아워지다의 별표.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히리기, 우부추 뭐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게 아니고요. 얘네들의 실험 방법 중에서 진짜 외워야 되는 건 얘입니다. 피동문을 만들 때 만드는 통사적 피동문을 만들 때, 통사적 피동문을 만들 때 쓰이는 표현 아어지다, 뭐뭐어지다를 꼭 알아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뭐뭐하게되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2개야. 그 중에서 아어지다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뭘 할 거냐면 이 히리기를 아어지다로 바꿔볼 겁니다. 잡힌 거는 잡아진 겁니다. 맞죠? 안기다는 뭐야? 안아진 거야. 맞죠? 자, 풀리는 건 풀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아어지다랑 이 히리기가 왔다 갔다가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왔다 갔다가 가능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아닌 경우도 있기는 해요. 아닌 경우는 뭐야? 아어지다는 되는데 이 히리기 붙는 건 안 되는 애들이 있고요. 이 히리기는 붙는데 아어지다가 안 붙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얘네들은 왜 왔다 갔다 해야 되냐면요, 나중에 여러분들 사동을 배우게 될 텐데 사동전미사에도 이 히리기가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 히리기가 붙었는데 얘가 사동인지 피동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건데? 얘로 판단합니다. 얘로 바꿔봤는데 말이 안 돼. 그럼 걔는 뭐야? 사동이야. 얘로 바꿔봤는데 말이 돼. 그러면 뭔데? 피동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좀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의미를 좀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동작을 당한다, 동작을 시킨다, 요것만으로도 우리가 판단이 애매모호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더 헷갈려,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실현 방법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깔끔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실현 방법들을 좀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통사적 비동문은 뭐 아어지다. 자, 볼게요. 철수가 운동화끈을 풀었다. 자, 그러면 운동화끈을 주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데? 운동화끈이 철수에 의해서 풀어진 겁니다. 근데 풀어진 거는 또 다른 말로 뭘로도 쓸 수 있어? 풀렸다로도 쓸 수 있습니다. 운동화끈이 철수에 의해서 풀렸다. 말 되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뭐 하게 되다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학교에 가게 되었다. 그 다음에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맞죠? 자,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아까 능동문에서 피동문으로 바꿀 때 목적어였던 애가 주어로 간다며. 맞죠?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에 능동문에 목적어가 없으면요, 능동문에 목적어가 있는 동사를 바로 뭐라고 하는데? 타동사라고 하잖아. 그럼 만약에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면요, 피동 어떻게 만들 건데요? 피동이 안 만들어집니다. 왜? 동작을 당하는 사람이 없는데 걔를 어떻게 주어로 만들어요? 맞지? 자, 그래서 형용사,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잖아. 그런 문장은 애초에 피동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음악 소리가 점점 작아진다. 작다는 형용사입니다, 여러분들. 작다는 형용사인데 작다에다가 아어지다 붙여가지고 지금 작아지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민성아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음악 소리가 점점 작아진다. 말. 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문법들을 배우다 보면은 내가 한국 사람이 맞나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내가 아는 한국말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맞죠?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타동사에만 아우지다 붙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자 그럼 형용사에 아우지다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의미가 생길까요? 상태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자 피동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알겠죠? 피동의 의미는 없어요. 그냥 상태의 변화만 나타나지는 겁니다. 나타나진다도 틀린 말이지. 자 상태의 변화만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것도 낚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뭔가 애매해. 내가 피동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뭐 해봐? 일단은 품사 찾아봐. 얘 타동사 맞는지. 알겠죠? 그럼 뭐해? 그냥 이 동사 가지고 다른 문장 내가 하나 만들어 보면 됩니다. 맞죠? 걔 목적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생각해 보면 돼. 알겠죠? 걔 목적어가 안 필요하네? 그럼 걔 피동 아닙니다. 아우지가 붙었지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또 잘못 쓰고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중피동별표. 얘가 또 낚시가 많아요. 아까 쌤이 큰 틀에서 피동문을 만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하나는 파생적 피동문이 있었고 또 하나는 통사적 피동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짧은 형태의 피동문과 긴 형태의 피동문을 만들다 보니까 얘네 두 개의 방법 모두를 섞어서 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썼다라고 해서 이중 피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중 피동은 쓰면 안 되는 표현이라서 다른 피동 표현으로 바꿔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진짜 잘못 쓰고 있는 이 이중 피동이 참 많습니다. 알겠죠? 내가 그 방송 같은 거 들어도요. 방송에서 뭐 특히나 뭐 어떤 뭐 스포츠 해설자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연예인들이 말하는 거에서도 보면은 이 이중 피동인데 자기가 잘못된 줄 모르고 이 표현이 잘못된 줄 모르고 쓰는 표현이 엄청 많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이중 피동 일단 한번 살펴보면요. 아무래도 피동정미사 이히리기가 있는데 거기에 아워지다를 또 붙이는 거야. 또 있습니다. 뭐뭐 되다가 있잖아. 그치?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아워지다를 붙이는 거야. 자, 그럼 얘네들은 뭐 합쳐져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됩니다. 알겠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잘못 쓰여진 표현이 있답니다. 자, 얘는 기본형이 뭔데? 쓰다입니다. 자, 쓰다라는 기본형이 있어요. 자, 이 쓰다라는 기본형에 다 사이에 뭐가 들어간 거야? 쓰이다가 된 겁니다. 이히리기 중에 이 들어갔어. 거기에 플러스 뭐가 붙은 거야? 어지다가 붙은 거야. 다 대신에. 그래서 쓰여지는요. 쓰이어진입니다. 쓰이어진. 그래서 이도 들어가 있고 어지다도 들어가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얘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럼 얘 어떻게 바꿔줘야 돼? 쓰인이라고 하거나 쓰어진. 쓰어진은 붙이면 어떻게 되는데? 써진. 탈락하죠. 자, 그래서 잘못 쓰여지는 잘못 쓰인 표현을 고르시오. 또는 잘못 써진 표현을 고르시오. 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도 쓰는 상황이라는 게 좀 다릅니다. 글자가 잘못 써졌어 라고 할 때는 보통 이렇게 많이 쓰고요. 근데 이거는 뭐야? 잘못 쓰인 표현이잖아. 그치? 무엇을 사용하고 활용할 때 그럴 때는 쓰인을 많이 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중 이제 쓰인 또는 써진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이게 이제 이중 피동을 그냥 일반적인 피동으로 바꾸는 겁니다. 알겠죠? 또 있습니다. 읽혀지지 않아요. 얘도 틀린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나누면 읽히지 않아요 라고 하던가 또는 읽어지지 않아요 라고 해야 됩니다. 알겠죠? 읽혀지지는 읽히다와 읽어지지가 합쳐진 거야. 알겠죠? 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생각되다에 아워지다가 붙은 거야. 맞죠? 이중피동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바꿔야 돼? 생각됩니다로 바꿔야 됩니다.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한 5분 쉬었다가 우리 4번 배운 좀 들어가서 봅시다. 근데 이것만